안녕하세요. 카메라 좀 조정하겠습니다. 잘들 지내셨는지요? 한 주가 얼마나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요. 어떠신가요? 시간 참 빨리 가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논리적인 사고와 추론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논리적이다 라고 하면 뭐예요? 저 사람 말 진짜 앞뒤 딱딱 맞게 이해 가능하게 막 탁탁 얘기한다 막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책을 읽고도 주어진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딱 정보를 캐치를 해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딱 명확하게 그 책이 나와 있는 어떤 결론이나 이런 것들을 딱 도출해내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논리적인 사고의 개념이다라고 하면 어떤 주어진 정보의 전체를 다 파악을 하려면 일단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용을 다 분석하고 읽어야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이나 편견이나 이렇게 약간 치우치지 않고 체계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데 이제 결정을 내는데 도움이 되죠. 좀 평정심을 갖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공의 신앙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죠. 사람인지라 누가 막 나랑 친한 사람이라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 편을 들어주게끔 되어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는 책의 걸 읽고 뭔가를 이렇게 딱 이제 결정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 주장보다는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표현해 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저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 주장을 명확하게 제가 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겠지요. 근데 읽어보면 그런 것들은 이분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주장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명확하지 않는 개념이나 용어들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사고에 조금 방해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바꿀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 주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이 용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가. 요새 젊은 사람들의 어떤 용어나 이런 거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우리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은.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죠. 그러면 너는 왜 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쓰니?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사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요새 신조어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도 이제 배우고 익숙해져야겠죠. 그리고 이제 주장은 이제 모순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고 일관성이 있게끔 서로 각 부분에 대해 서로 모순이 되지 않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일관된 사고를 주장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좀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결론이 내가 제시한 전제와 일치하는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내 생각과 같은 맥락으로 하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의문점을 갖고 논리적인 사고를 추론해보는 그런 형태다라고 뭐 결과를 딱 내린 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저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논리적인 사고를 추론하는 거잖아요. 추론이라는 게 이제 상상이나 예상이나 예측 같은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 독자로 하여금 좀 헷갈리게 하거나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요지가 뭐야? 뭐 이랬다 저랬다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에 랜덤으로 생각 없이 랜덤으로 막 보실 때 요지가 뭐야? 뭔 말하는 거야 지금? 그 일관성이 없어?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막 몰입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푹 빠져서 얘기하면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사람의 생각을 A면, B면, C면 이렇게 다방면에서 보여준다면 그걸 저희가 이제 보고 인지하고 이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에 대해서 제시한 이제 첫 번째 주장과 결론이 일치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주장의 내부에 모순이 없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일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빡빡 우기는 거 있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글은 그렇게 쓰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은 약간 잘못된 거 알지만 자존심을 상해서 이제 인정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타당성에 대해서도 약간 논리적인 구조를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주어진 전제들이 있으면 그걸 도출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논리적으로 정말 올바른가, 타당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체크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 구조는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체크해 가면서 전제에 참여할 때 결론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이제 구조를 좀 갖추는 것이 이제 글에 대한 타당성이다. 좀 어렵고 힘들고 뭐 그래요 사실. 네, 논리적인 사고를 개념을 한다는 건. 자, 그 다음에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으로 어떤 증거의 사실에 의해서 남들이 이해 가능하게 남들이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를 왜 자꾸 얘기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전제로부터 도출된 결론까지 논리적으로 올바른 의미로 지금 흐름이 되어 있는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타당한 논리들은 어떻게 보면 전제가 참여될 수 있는 결론을 반드시 참여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그 논리성이 결론에 뒷받침되어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어떤 감정,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왜 이유 없이 이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필요성을 가져라. 내가 이 결론을 내릴 때는 개인적인 편견을 작용할 물론 작용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고 웬만하면 공평성 있게 객관성 있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추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사고에 대한 과정인데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사고는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어떤 글을 쓰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처음에는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보를 막 수집을 하죠. 그 정보가 좋은 것도 있고, 뭐 필요 가능한 것도 있고, 쓸 수 없는 것들도 막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분류해서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정보가 요새 뭐 가짜 뉴스도 되게 많으니까 이 정보가 신뢰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글을 쓰려고 하는 이런 거에 논리적으로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연구 자료나 뭐 통계나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사실을 기반해서 마련된 자료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상상만으로 글쓰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책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경험들을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의사로서 살 수 없고, 연예인으로서도 살 수 없고, 또 남자로서도 살 수 없고, 또 외계인으로도 살 수 없잖아요. 저는 저로만 살 수밖에 없는 삶이니까 다양한 삶을 경험하고 느꼈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잠깐 추론하려면 거기에 책을 막 읽어서 내 지식 경험을 제가 쌓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보에 대한 수집도 분석도 제가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했으면 이게 정말 신뢰성 있고 타당성이 있는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어떤 주제와 적합한 그런 정보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또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 중에서 또 하나 일반적인 것들은 설정을 하는 거예요. 뭐뭐는 뭐뭐일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먼저 추론을 해 놓는 거죠. 근데 이론학적으로는 사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논문을 쓰지만 대부분의 가설을 설정해 놓고 쭉 쓰는 게 맞죠. 이론학적으로. 근데 그 가설이 어긋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결론을 보고 다시 추론해서 가설을 재설정하는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면은 어떠한 가설,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럴 것이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면 추론이나 뭐 귀납적인 추론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류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이제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사실이라면 B도 사실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떠한 자료나 정보들을 설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A는 B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설정된 거를 전제로 어떤 결론을 도출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연역적인 추론과 귀납적인 추론으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회문학에서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연역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전제로부터 구체적인 어떤 결과를 딱 도출해내는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귀납적인 것들은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 연역적인 추론들은 우리가 알고 있고 적용하는 규정이나 규칙이나 어떤 뭐 법적인 거에 대한 어, 그런 뒷받침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귀납적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경험이나 일반적인 사람이 인정하는 것들에 대한 결론이 적용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결과론만 가지고 연역적인 추론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았었어요. 우리나라 법은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조금 잘못을 했지만 법에 적용한 건이 없으니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막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없애려고 균합적인 추론하고 이렇게 약간 믹스가 되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법원 판례 같은 거 보면 대부분 법의 판사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고심하고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법적인 잣대를 다 갖다 대시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뭐 성범죄라든가 아동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가족 이런 것들은 특성이 되게 다양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일괄성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음, 뭐 약간 법적인 어떤 배심원들을 통해서 판결하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귀납적인 추론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뭐 부모님한테 매를 맞으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친구는 부모님한테 성적이 떨어지면 정말 그냥 이렇게 사랑의 매 정도, 사랑의 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만 이렇게 맞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죽을 만큼 뼈가 부러질 만큼 그 다음에 일어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때리신대요. 어머니 힘들 좋으셔. 근데 이제 그렇게 자라왔어요. 결혼하고 이혼하고 엄마가 그 아이를 잘 기르고 싶어서 학교에서 1등도 아니고 전국에서 1등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때리면서 그러다가 성적이 떨어지니까 엄마가 나한테 때릴 거를 너무 공포스러워서 어머니를 살해한 그런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부모를 죽인 거니까 해했으니까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또 일반 사례도 아니고 존속 사례니까. 근데 과연 그 친구가 정말 그렇게 따지기 어렵다는 거죠. 나의 위협을 막기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이제 독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례나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을 해서 하는 경우, 그리고 추론하는 경우도 뭐가 많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약간 믹스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적어놨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맞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죽었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게 여론적인 추론이다.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철학적인 부분으로 가게 된다면 되게 어렵고 까다로운 이해 가능하지만 또한 네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헷갈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뭐 그런 의미에서 약간 뭐 영역적이다, 균합적이다라고 설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거를 가지고 검토나 검증을 해야 되는데 도출된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결과를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타당한지
그리고 전제들이 실제로 참여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뭐 같은 말이 반복될 수도 있는데 설문 같은 거 막 해주신 거 있으시잖아요. 이제 설문지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했던 선행 연구들이 했던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맞게끔 약간 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 만들었는데 그게 정말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네, 체크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저희 같은 사회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치로 바꿔서 통계 프로그램에다 넣어가지고 적당한지 퍼센티지를 봅니다. 그래서 도출된 결론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 신뢰도 검사를 하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오류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네 가장 중요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의 의견을 물어서 소급을 하는데 그 질문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는 건지를 또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다른 관점에서 결론을 다시 한번 평가해보는 사람은 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다 완벽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검출하고 검증을 해봤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가설과 내가 생각했던 추론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봐서 연구 과제로 좀 남겨놓아야 되는 게 있다.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많이 쓰는 어, 글을 그렇게 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논리적으로 도출된 이런 결론을 바탕으로 내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뭐 해결이나 해결 방안 같은 걸 제시하잖아요. 그게 적합한다면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실제적인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시 뭐 수정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결론을 도출해서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론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어떤 실무적으로 적용했을 때 그런 것들은 비적합할 수 있으니까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특정한 행동이나 계획을 수립하거나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추론의 기본적인 원칙을 보면 하나 이상한 전제를 바탕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그런 사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다시 생성을 하고 기본적인 제 정보를 바꿔야 되겠구나 아니면 보완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재정비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추론된 주어진 추론이 주어진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생각했던 어떤 가설이 있으면 결과를 내봤을 때 그 가설을 조금 변경하는 경우도 있더라. 원래는 이론학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가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어요. 이 정보가 정말 정확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도출했어요. 그래서 가설이 지지했어요. 아니면 가설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렸어요.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 약간씩 정리정돈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추론이라는 게 뭐예요? 느낌으로 뭔가를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림짐작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 전체적인 거를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이 진실을 하고 정말이냐, 그렇게 결론을 신뢰성 있게 낼 수 있느냐, 이런 시점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전제가 만약에 거짓이었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결론은 당연히 거짓이 나오겠죠. 근데 첫째 출발점 자체가 진실했어요. 그러면 진실한 게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새는 날 수 있다. 그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닭도 날긴 날지만 어때요? 뭐라 그래? 쇼텀이라고 그래야 되나? 조금 이렇게 바다닥거리고 말잖아요. 응? 근데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닭은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걸어서 올라갔겠죠. 근데 날라서 올라갔을까요? 물론 제가 본 닭은 그렇게 많이 날아다니는 것 같진 않았어요. 펭귄도 새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펭귄은 날아다니나요? 근데 물속에 다니잖아요, 걔는. 그잖아요. 공작
또 날아다녀요. 근데 제가 반 공작은 예쁘게 펼치거나 막 이런 것도 있지만 닭처럼 이렇게 멀리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새는 독수리처럼 막 해양을 건넌다든가 기러기나 갈매기처럼 먼 데를 간다든가 막 이래야 되는데 하물며 참새도 나무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닌다든가 아니면 빌딩과 빌딩 사이를 날아다니든가 이래야 되는데 펭귄이나 닭이나 공작 뭐 이런 새들은 그쵸 여기서 여기 뭐 이렇게 두 발자국 뭐 이 정도는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거짓이냐 진짜냐 이렇게 따져야 되나요? 네,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제에 대한 진실성도 고려해서 뇌 독서에 대한 어떤 사고를 좀 넓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논리적인 연결성, 이게 글이라는 건 연결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제와 결론 사이에 논리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추론적으로는 논리적인 구조가 타당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제적인 이제 결론 방식으로 약간 부드럽게 그래서 이런 걸 쓰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또 또한 뭐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가 연결성을 갖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을 이어지는 논리적인 관계가 올바른지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요. 전제의 결론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돼야 된다. A면 B다 라는 전제면 A가 어, 참임을 알 수 있다면 결론적으로 B도 뭡니까? 네, 참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뭔가를 도출해 내가는 그런 형태여야 되지 않겠는가. 논리적인 연계성은 전반적인 것들을 생각했던 것을 가지고 추론하고 예상하고 뭐 가설을 세웠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관계가 연결성 있게 명확하게 존재가 돼야 된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당성도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구조에 대한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추론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뭐 논문에서는 뭔가를 프로그램으로서 딱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글 같은 경우에는 가독성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가 참여되는 경우에는 결론은 반드시 참이 된다는 그런 의미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이 전제가 좀 거짓이면 모든 게 다 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짓이라고 한다면 결론도 그렇게 나오니까 논리적인 그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타당한 추론은 결론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까 소크라테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죽는다. 그쵸? 네. 장수를 하던 빨리 하던 뭐 불의의 사고로 죽든 사람은 죽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추론으로 타당하며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론할 때 타당성만 뿐만 아니라 건정성, 그 전제를 참인 경우를 의미해요. 건전한 추론을 항상 참으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다 유기체예요. 유기체는 세포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딱 해서 아야야야 아유 요 끝을 막 가시를 딱 찔렀는데 아따 갔다 갔다가 아이고 여기 막 이러시잖아요. 느낌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진 않지만 우리 감각이라는 게 있어서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아, 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지금 막 책상에서 살짝 무릎을 부닥쳤어요. 아파요. 아, 아파, 아파, 아파. 딱 이랬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시퍼렇게 멍들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거기에 어떤, 저희 몸에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뭐 세포가 살짝 죽었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약간 문제가 생겼거나 뭐 이래서 멍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론들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전제로 참여되기 때문에 건전한 추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 보면 엄청 또 글 쓰는 게 뭐 어떤 히스토리를 막 적는 것보다는 되게 어렵고 까탈스러워요. 그죠? 어떤 이런 규정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질서라는 게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남이 써놓은 글들을 그냥 정말 재밌어 너무너무 좋아 이러면
저랑 잘 맞는 거예요. 제가 이해 가능한 거예요. 그 책에 대해서. 그런데 모든 책이 다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소설책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전문 서적이라든지 뭐 약간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론되는 것들에 대한 정확성, 사실 용어와 개념이 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학자라면 글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게 사전에 약간 적용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용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되고요. 용어가 조금 모호하거나 중의성이라든지 논리적으로 좀 오류가 좀 발생된 거라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대부분 같은 용어지만 뜻이 여러 개가 달려 있는 것도 있어요. 어디에 적합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성에 대한 논리를 초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고양이는 애완동물이다. 뭐 그렇죠. 개는 고양이다. 무슨 말인가요? 따라서 개는 애완동물이다. 참 한국말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도 엄청 어려워요. 이 추론은 고양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개는 고양이다. 뭐 개한테 고양아, 고양아, 우리 강아지인데요. 고양이라고 이름 줬어요. 고양이라고 줬어요. 고양, 야옹이, 야옹이, 막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라는 것은 애완동물이기도 하고 이 고양이는 이름일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게 있어서 정확성이 조금 결여되죠. 헷갈리잖아요. 사람 이름을 애완동물한테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없잖아요. 귀 거슬려 귀에. 저랑 이름이 똑같은 아기가 있었어요. 사춘이 아니라 먼 아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큰 나이 먹은 수경이지만 그 사람한테 한참 선배였지만 자기 딸을 저랑 이름이 똑같은 이름을 줬어요. 성은 달랐어요. 근데 자기 딸한테 수경아 수경아 막 이러면서 이놈의 지집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저희 집에 와서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귀 듣기가 뭐예요? 어떻게 지금 비유를 했지만 정확성이 약간 결여되는 그쵸. 그러면 저희 이제 독자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게끔 해야 된다. 이런 글을 쓸 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논리적인 오류와 추론에 대한 타당성. 추론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가정이나 가설이라고 한다면 이런 가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논리가 맞을 수도 있지만 오류가 생겨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 오류가 생겨난다고 한다면 이 추론의 기본적인 원칙을 좀 잘 이해해서 거기에 맞게끔 적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논증이나 논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등장시켜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정확할 수는 없어요. 글도 다 정확할 수는 없고요. 숫자도 뭔가를 표현하는 것도 다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노력하려고 맞추려고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사람들은 이 지구상을 또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연역적 추론과 균합적인 추론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아까는 제가 얘기할 때 연역적은 규정이나 규칙이나 규범이나 뭐 법 같은 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균합적인 거는 사례나 예시나 경험 같은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전제가 참이라면 반드시 결론은 참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드렸고 영역적인 추론은 필연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결론이 전제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구조에 대해서 영역적 추론은 이제 보통 3단 논법이라고 해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큰 아우트라는 일반적인 어떤 진술이나 원리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어떤 소전제라고 한다면 특정한 사례나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본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저 대전제와 소전제를부터 대전제에서 소전제로부터 무언가를 도출해낸 그런 결과를 쓰는 게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커다란 대전제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누굴 하나 딱 집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 사람도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연역적인 추론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징은 결론이 전제에서 반드시 도출돼야 된다는 그런 형식들을 갖고 있죠. 귀납적인 추론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약간 뒷받침해 주는데 그 뒷받침에 대한 것들이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개별적인 관찰이나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어떤 원칙이나 법칙이 도출되는 과정이다. 특정한 사례나 경험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관찰인 거고요. 어떤 사례나 도출된 일반적인 법칙이나 원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렇더라 라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만난 모든 백조가 다 흰색이었다. 따라서 모든 백조는 흰색일 것이다. 아닌 사람도 있겠죠. 아닌 것도 있겠죠. 제가 다 봐서. 근데 대부분 책이나 어떤 뭐 이렇게 대중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본다면 네, 백조는 다 어릴 때는 그렇지 않겠지만 나중에 커서는 다 하얀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형태로 이제 귀납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률적인 결론도 좋고요. 사회과학에서는 또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추정해서 그걸 기초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연역적은 법, 규칙, 법률 이런 거기 때문에 딱딱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수치화되는 것들이 계량적이라는 단어 쓰죠. 계량적으로 뭔가를 나타내는데 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0, 1, 2, 3 소수점을 딱딱 떨어지게끔. 근데 이제 균합적인 것들은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예측이나 모델링을 통해서 돌아가는 패턴, 사회과학이 아니라 공학계열 정도 뭘 실험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발견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사용하는데 좀 맞죠. 근데 그걸 살짝 믹스해서 다양하게 쓰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오류나 인식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아유 사람인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듯이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세상과 지구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이런 어떠한 이런 것 모든 학문들이 논리적으로 추론 과정에서 발생된 잘못된 오류가 있다면 물론 결론이 그렇게 잘못된 걸로 계속 나간다면 결론이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것들을 제가 주요 논리적인 오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놨습니다. 호미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논쟁에서 상대방의 주장이나 논리를 공격하는 대신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격을 공격하는 것은 오류이다. 그래서 사람이 또 감정이입을 하거나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또 쏙 들어가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상대방이 주장이나 논리를 공격해야 되지, 표정, 말투,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좀 오류다. 그래서 논리적인 방식은 상대방의 주장을 무효화시키는 거에다 포커스를 둬야지. 그 사람은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학자여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그지만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경제에 대해서 막 관심이 있거나 경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셨다면 또 가능하잖아요. 주장에 대한 비판은 주장에 대한 내용이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개인의 특성이나 배경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했던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뭘 딱 이해하면 금방 또 이해가 가능할까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평가? 강의 평가? 공부를 했습니까? 시간을 마쳤습니까? 서로 대화하게끔 해주셨습니까? 대화할 때 강의가 이해 가능했습니다. 가능했습니까? 막 이래야 되는데, 저 교수님은 나한테 너무 잘해주셨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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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아, 저번에 인사했는데 안 받아줬어. 짜증나.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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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체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무슨 설문을 해갖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뭐 친절하게, 이거 부탁드려요. 그랬더니 좋게 써주셨어요. 아, 이거 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쓰고 가세요. 라고 해서 뭐 왜 저래? 지 마음이야, 내 마음이지. 그것도 안 좋겠어. 이런 거만 안 된다는 거죠. 글도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 공격을 피하는 거 해야 된다. 허수아비 논증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게 쉽게 반박할 수 있는, 이건 대화법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뭘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이딴 소리 하고 있어. 무슨 뭐 그래. 아유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랑 얘기할 맛이 나겠습니까? 네, 그쵸.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아예 처음부터 무시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릴 났다. 아유 가서 경제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본인이나 열심히 사세요. 무슨 환경보호에 이게 지구를 살려서 지구를 아이고 뭐 이러면서 뭐 또 지구를 살리는 사람은 왜요? 뭐 만화 영화를 대면서 아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환경보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티는 나지 않지만 미래적으로 또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운동하거나 약간 이렇게 약간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 자체가 사고 자체가 넓고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살피고 실제로 어, 주장에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뭐 그 생각도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위치가 좀 바뀌었죠? 어, 갑자기 컴퓨터가 조금 에러가 나는 바람에 조금 장소를 조금 바꿨습니다. 뒷배경이 좀 바뀌었을 텐데 어차피 뭐 제 연구실입니다. 네, 자 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환경보호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허수아비 논증처럼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왜곡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실제 주장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얘기하다가도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얘기 말고 이것만 얘기해. 막 이러신 분들 없잖아 있습니다. 뭐 그럴 때도 약간 기분 나쁘지 않게 상대방이 그랬구나.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막 이제 화를 내시는 분이라면 자기 주장을 막 어떤 말로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뭐 100% 이해는 못한다 하더라도 뭐 지금 그 마음을 가라앉고 뭐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대인 관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인간관계 오류 이것 때문에 모든 분들이 고민하지 않으시나요? A 사건으로 B 사건에 대해 전에 일어나는 이유만으로 A가 B의 원인이라고 결론 짓는 경우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의 순서에서 인관계에 대한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우리 경민대학교 성인학습자들은 나이들이 어느 정도 있으셔요. 그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네, 내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한다고 해도 다 이루어지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노력 안 했는데도 나한테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평범하게 좀 예쁘게 아무 탈 없이 네,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이다. 이런 것들 느끼실 그럴 나이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관계 오류 이런 것들을 안 일으키셨으면 저도 삼천포로 잠깐 빠지는데 사건에 대한 시각적 순서에 대해서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닭이 울고 나면 해가 뜬다. 따라서 닭은 해가 뜨게 만드는 것이다. 뭐래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오류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간관계에 싹 들어가면 눈에 딱 띄지 않는 글을 읽었을 때는 말도 안 돼. 이런 걸 벌써 느끼시잖아요. 하지만 인간관계에 들어가서는 그렇지 않죠. 왜요? 나는 그 사람한테 벌써 친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주장하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해서 상관관계나 인간관계에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흑백 논리인데요. 두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져간다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요. 너 누구 편이야? 이거는 조금 네 웃기잖아요. 실제로는 더 많은 선택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이분법적으로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것도 조금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대부분 뭐래요? 사람 애기들도 그렇고 네, 문제를 다 각도에서 분석하고 다양한 대안이나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애기야? 왜 그런 질문을 해? 이런 식으로 피하잖아요. 똘똘한 애들은. 근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삶에 살아갈 때 흑백 논리 같은 것들은 네, 어, 피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거잖아요. 학교를 뭐 60이든 70이든 지금 다녀야지 왜 안 다녀? 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 몸이 너무 아프거나 집안에 일이 있어서 네, 학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쵸? 뭐 마치 이렇게 우리 쪽 편이 아니어서 나쁘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네, 피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다. 뭐 이런 거죠. 순환논증이라고 해서 결론을 전제하에 하나로 사용하면 주장의 증명이 오류가 되는 것 같아요. 결론을 딱 내놓고 뭔가를 막 맞추려니까 근거 자료를 맞추려니까 안 맞는 경우. 근데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죠. 결론이 전제로 돌아와서 그 자체를 증명하는 그런 구조이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항상 진실하다. 왜냐하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그런 적 있나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한테도 고백을 할 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그 죄도 미움의 죄, 그다음에 선의의 거짓말, 굳이 뭐 이렇게 그 관계 개선을 좋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 뭐 그런 것도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사기꾼이나 뭔가를 남을 속이고 어떤 이득을 내가 취하기 위한 이런 거짓말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진실한가요? 네, 절대로 아니죠.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주장이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결론을 전제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순환 논증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하나의 오류는 어떻게 보면 일반화되는 오류인데요. 적은 수의 사례로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오류. 야, 다수결로 해, 다수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 이런 경우. 또 이 편견이나 오해를 초래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 내가 만난 두 명의 교사는 너무 무례해. 미쳤나봐. 내가 성인학습자인데 나이도 많은데 말이야. 저도 이제 학교 그만두면 성인학습자 아닐까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뭐 물어보면 성인학습자예요. 모르니까. 성인학습자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성인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모든 걸 다 알겠어요? 아니라고요. 저도 막 컴퓨터나 뭐 이렇게 배우면 제발 천천히 얘기하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이래요. ARS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만났던 교수가 아니 교사들이 다 무례해. 따라서 모든 교사들이 다 무례해.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상대는 자기는 자기 일을 하는 거지만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네, 좀 불편한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사례를 검토해야지만 일반화된 오류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다. 모든 것들은 오류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류성이 좀 적은 거, 웬만하면 좀 작게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했잖아.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이 없는 어떤 권위자나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하는 오류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사람들의 어떤 권위가 그 주장을 반드시 진실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유명한 배우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 이 제품은 좋다. 물론 선입견은 없잖아 있죠. 그죠? 그리고 광고 모델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보통 사람들은 아우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 믿을만하니까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제품이 뭐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보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런 후광 효과를 위해서 이제 그런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권위주의자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근거와 주장을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체크업을 해봐야 되고
타당한 이제 타당성에 대해서 이제 평가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뭔가를 효과적으로 딱 보여줘야 되는 그런 기업에서는 이제 권위의 호소하는 경우나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꽤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글을 위해서 논리적인 사고나 개념을 추론하고 뭐 기본적인 원칙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논리적인 오류를 피하는 방법 외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는 것들의 중요성이에요. 비판적인 사고란이라고 해서 주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논리적인 일관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에 대한 훈련, 주장과 증거를 좀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연결을 좀 검토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에 대해서 훈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는 수용이라고 하면 어떤 글을 읽을 때는 좀 시각적으로. 근데 저도 글을 급하게 막 읽거나 뭐 이렇게 되면 뭐 그런 생각 안 들고 아 무슨 내용이야? 재밌다. 뭐 막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비판하려고 한다면 다각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좀 바라보는 그런 어떤 스킬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구조의 학습을 보면 뭔가를 생각하고 추론하게 되면 기본적인 원칙도 체크업을 해야 되고 유형에 따라 학습이 돼서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구조에 대한 학습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상대가 그거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제시를 했는지도 체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논리적인 사고와 글쓰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거냐? 그게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독서와 글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근거를 좀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조금 썼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독서를 적용한다면. 그리고 구조를 파악할 때, 아, 지금은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아, 미래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아,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았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독자가 글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전개의 방식이나 논리적인 연계성을 이해하고 주요 포인트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류에 대한 식별인데요.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검토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서론본론 결론으로 이제 흐름이 되어 있는지도 체크업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근거가 제시하는지 예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앞뒤가 안 맞거나 타당성 이상하거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주의해서 쓰세요라고 피드백을 줄 수도 있어야겠죠. 그러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논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한 번에 딱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주장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뒷받침이 뭔지,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논리적인 오류가 없는지, 말이 안 맞는지, 뭐 이랬다 저랬다야 왜 위에선 이렇게 생각했다가 왜 뒤에선 이렇게 생각해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보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시사점이나 무언가가 잘못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는 에세이지를 작성하는 것도 네 연습하는 것도 글쓰기 연습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하다. 그리고 논리적인 구성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썼어요. 그러면 환경을 보호하려면 지금 현재 상황들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 더러워졌는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각자 경제활동을, 그러면은 앞으로 가야 돼요. 여자든 남자든 처음부터, 네, 남자가 밖에서 돈을 벌어와서 여자가 살림하는 시대에서 벗어나서 맞벌이 부부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힘들죠. 아무래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회용품도 많이 쓰고 음식물도 많이 사 먹게 되고 버리게 되고 왜? 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환경이 계속해서 좋지 않게 되고 뭐 이런 현상 그러다 보니까 뭐 이동성도 기르기 위해서 차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현재의 문제점 지금 너무 나쁘다. 사람들이 일용도 너무 많이 쓴다. 밥 먹고 너무 음식물도 많이 버린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쓸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조차 처음부터 거를 끌어와서 생각하고 끌어와서 그런 걸 써서 내려와서 지금 현재의 문제점, 상황들을 얘기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선점, 그 각 개인이 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도출할 때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역적인 방법과 균형적인 그런 추론 방법들을 잘 믹스해서 오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서 글을 쓸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전개해서 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독서적 사고와 추론이라는 방법으로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논리적인 사고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셨으면 좋겠고 또 주장하고자 하는 저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약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간 50분이면 50분이란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습니다. 근데 저는 금방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50분 동안 혼자 막 떠들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한 주 동안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